안 들려. 악상은 자꾸 떠오르는데 답답해 미치겠다 하고 딱 자꾸 베토벤 생애 최후의 교향곡. 고통과 절망 끝에 이뤄낸 결실, 환희의 송가. 베토벤 음악의 완결과도 같은 곡이다. 그런데 사악장 환희의 송가에는 베토벤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데. 젊은 시절 베토벤은 실러의 시를 보고 감동, 작곡을 결심한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됐고, 그러나 베토벤은 실러의 시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았다.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은 프로이센의 왕 앞에서 초연이 예정돼 있었다. 교향곡 9번의 초판본을 보면 이런 추측이 더욱 확실해진다. Dass er sehr enge Beziehungen mit Fürsten gepflegt hat, zu seinem Geld zu kommen, ja. Und dass er auch den Finanzminister geschrieben hat, damit er Steuererleichterung kriegt. Also er war schon in Verbindung mit den Mächtigen der Zeit. 귀족을 보고도 고개 숙이지 않던 베토벤. 과연 전제군주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었을까? 지니아 어터튼, 환희의 송가에 담긴 음악적 완성은 분명하다. 이 공포 정치 시대에 정말 고뇌하는 음악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암흑기였고 또 심지어 왕까지 온다니까 좀 지레 좀 알아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당시에 베토벤이 이제 빈에서 초연을 하려고 하다가 로시니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초연지를 베를린으로 옮기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의 왕에게 헌정하겠다라는 걸 했었는데 결국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됐었죠. 어쨌든 이 시기가 과거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뭐 오스트리아와 독일 쪽이 전부 이렇게 초토화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 회의라고 해서 이 메테르니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옛날 구체제 왕정으로 다시 복고시키려는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베토벤 입장에서도 뭐 마냥 이렇게 그 혁명보호만 내지 부르질 수는 없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왠지 베토벤 하면 음악을 들어도 왠지 정치적, 사회적 이념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신념을 네.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쪼잔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실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현실을 산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다 자유로워질 것 같았는데 푹 꺼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나폴레옹이 와서 그러고 왕정으로 다시 복고가 되고 세상이 지금 뭐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그 와중에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 신념이 암만 그렇다고 그럴지도 현실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최소한 도선에서 택할 수 있는 타협선들이 있다고. 이 거지들이 그 뭐 제후들의 형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가사를 쓴 건데 그걸 알레 멘션 베르덴 브루이더니까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될 거다. 이거 크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브리더 이렇게 형제라는 게 불란서 혁명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불란서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황제, 국왕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가는 과정 속에서 형제라는 가치를 찾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형제라는 게 어느 날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란서 혁명 이후에 나온 새로운 가치를 찾다 보니까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은 형제야 라는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브리더 형제라는 개념을 베토벤이 여전히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배신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면 생략한 거는 뭐 오케이 그렇다 네. 치지만 그러면은 헌정의 글까지 남긴 거는 그러게요. 누가 봐도 예. 좀 오바 아니에요? 굳이 그렇죠. 안 했어도 되는 거를 하나 더 했어요. 베토벤이. 거기서 좀 실망스럽다 이거죠. 가끔 귀가 안 들리면 좀 원하지 않는 그만큼 것도 어려웠던 가끔 거죠. 베토벤이 좀 지쳐 있었고 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행한 상태였었고 또 앞서서 베를린에서 초연하려고까지 결심한 데에는 빈에서 자기가 잊혀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양반이 좀 차선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조금 네. 타협을 한 거죠. 개사해라 이렇게 뭐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조영엽 선생님이 그런 관련 에피소드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압력이 있으셨잖아요. 네. 압력이 아니라 그냥 네. 말 실수하셔갖고 뭐 네. 안 해야 되는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 왕 앞에서는 네.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너무 경직되니까 오르니까 네. 군대 가기를 와우 아파트 무너져서 신고산이 와르르르르 아파트 무너지는 소리에 그 다음 날 이제 재판소에서 군대 가라고 이제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서 훈련 받고 왔는데 네. 제일 처음에 하는 파티에 내가 불려 나가는데 각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 막 별들이 쫙 앉아 있고 황성예틀을 제일 먼저 부르기에 참모장하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황성예터 불러가지고는 심이 안 찰 것 같아. 내가 이 기회에 네. 떠야 된다. 왕의 남자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돌리는 게 한국의 애환이 다 들어가 있는 노래를 내가 불러서 무슨 노래를? 왕으로 예. 와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얼마나 애환이 있어. 베토벤 같은 마음으로 불렀어요. 그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 다음날 네. 내 생애 처음으로 네. 나는 내 생애 형사 앞이나 저 검찰 앞에 가서 취조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군 법무관실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지. 왜? 작년에 왔던 그 각하께서 육군본부를 1년에 내가 그거 알았겠어요. 1년에 한 번만 행차하신대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는데 이 가사가 뭘 의미하냐 이거야. 야, 그러게.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될 수 근데 있는. 충분히 야. 그때 뭐 삼성계연이니 뭐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아니 이런 베토벤이 예. 살았던 시대보다 더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우 사실 더하지. 베토벤이 실러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위에서 봤을 때는 좀 거슬리는 거거든요. 네. 어허. 실러가 좀 반체제 그렇죠.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잘할 때 보면은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가사하고 갑자기 틀려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는 무슨 가사가 제일 기억이 나냐면 그 양희은 씨가 부른 김민기 씨 작곡한 거 투사의 노라는 게 있어요. 나 태어난 이강산에 뭐 이런데 그게 갑자기 늙은 군인의 노래로 바뀌어요. 갑자기 투사에서 군인의 노래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투사의 노래가 이렇게 바뀌고. 아침 이슬도 약간 아침 이슬 비슷한. 태양은 묘지 이외 그게 오리지널 가사예요. 김민기의 태양은 그래도 그 다음에 이 빨간 줄을 치니까 네. 태양은 대지 위에로 바뀌어서 불렀어요 한때. 네. 그 왜 묘지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바꿨을까요? 그거 저 위에다 물어보셔. 그 시대 공부 앞에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음악가의 비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안에 또 다른 스캔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교향곡의 혁명이라 불리는 베토벤 9번 교향곡. 하지만 이 위대한 교향곡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